인스타그램에 맛집으로 소문나서 오픈런 하지 않으면 절대 맛보지 못한다는 베이커리 하플 우리 가게. 너무 맛있겠다, 자기야. 우리 인스타 사진 찍자. 얼마나 아, 이거 기다려야 먹으려면 하나요? 진짜 어디다 해요? 조금만요. 3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매일 몰려드는 손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 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보단 바쁜 가게가 낫지 않아? 잘 되면 보너스도 있고 말이야. 보너스요? 사장님 약속하셨어요? 물론이지. 그 말을 제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말이죠. 보너스는커녕. 사장님 언제 나오세요? 월급이 안 들어와서요. 3호점 오픈 때문에 바빠서 깜빡했지 뭐야. 오늘 보낼게.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어느 날. 오늘도 손님이 많아요. 모두 열심히 빵을 만들어주세요. 36,900원입니다. 혹시 저기 월급은 잘 나오나요? 네? 월급이 밀리지 않고 잘 나오냐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봤더니 1호점에서도 제가 일하는 2호점에서 수시로 임금 체불을 했던 사장님이더라고요. 저도 당했어가지고. 이렇게 인기 좋은 하플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니. 빚 좋은 개살구죠. 수시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근로자 개인을 넘어 한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인데요. 반복되고 있는 임금 체불 실태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오늘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제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코앞으로 네. 다가왔는데요. 혹시 이번 설 연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 댁이라든지 친척집 방문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세뱃돈 받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친척들 모여서 이제 명절 음식 먹던 그때가 좀 그립긴 하네요. 네. 평범한 일상을 또 명절 연휴에 쭉 이어가시는데 그래도 과거에 행복했던 그 명절의 기억 아마 변호사님처럼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추억으로 이번 연휴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명절을 항상 기다리는데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을 수 있는 설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제는 용돈을 받는 입장보다는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절을 앞두다 보면 분명히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회사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더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앞두고 이제 돈 쓸 곳은 많은데 정당하게 들어갈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되게 막막하죠.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또 선뜻 돈을 빌리기도 또 뭐하기도 하고 또 상차림에 세뱃돈까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임금 체불이 더 와닿는 좀 시기이긴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지난해 체불된 피해자 노동자 수가 점차적으로 3년 만에 감소세에 좀 들어서고 있고요. 또 청산율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좀 반가운 네. 소식이고요. 다행이네요. 네. 또한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요.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주로부터 만약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 금리가 1.5%에서 1%로 좀 낮춰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임금 체불로 당장 좀 생계가 어려워서 대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도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금 체불이 나의 일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주의 대표적인 임금 체불 수법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 정해진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야근이 일상이었고요.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회사는 연봉제라서 초과 근무 수당이 없고 성과급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회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늘 단골로 나오는 멘트잖아요. 네. 그 연봉제다, 그리고 포괄 임금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과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성과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봉제라든지 성과급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제 뭐 연장 근로라든지 뭐 야간, 그다음에 그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연봉은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 이제 초과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음으로 성과급 역시도 어떤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어떠한 근무 시간 외에 초과된 거를 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연봉제라는 거는 뭐 단순히 임금을 월급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근로계약서에 보시다 보면은 연장 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 흔히 말하는 이제 포괄 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서 내에 조금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례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무직인 경우에는요, 이러한 포괄 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 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는 그렇진 않은 거로 보여서 그 포괄 임금제는 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이처럼 이런 포괄 임금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임금 체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포괄 임금제가 유효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내 입장에 따라서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경영 성과라든지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 야근을 하거나 휴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안 해줄 만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연봉제라든지 성과급이라는 거는 추가 근무 수당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례를 봤을 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볼 맞습니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한 병원에서 뭐 기부 캠페인 같이 굉장히 좋은 사회 공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부 직원 13명의 임금을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좋은 일 하는 건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 직원 월급은 제대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임금체불이 왜 이렇게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이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한마디로 이제 나쁜 습관이든 경제적 갑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뭐 전기료라든지 임대료, 뭐 네. 재료비 이런 것들은 안 내면은 당장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비용 관해서. 네. 하지만 이제 임금 같은 것은 직원들은 이제 우리 식구니까 뭐 당장 안 줘도 되겠지. 그렇게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밀리는 두는 거죠. 거군요. 네, 그래서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할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조금 첫 번째 문제라고 보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법적인 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다시피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은 감옥에 갈 흔히 말하는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임금이 체불된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1,0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의 1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그냥 안 주고 버티면 되겠다라고 사장님들이 마음을 먹는 거죠. 이제 이런 법적인 허점도 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합의를 좀 적용하기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비가 급한 근로자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줘야 할 돈이 지금 없다. 그런데 네가 한 70%만 받겠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줄게. 한번 합의를 하는 거죠. 당장 그런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합의를 한 70%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서 체불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회사와 사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별개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자기 재산은 또 따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서 어차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금을 안 줬을 때 치러야 할 처벌이나 손해보다 임금을 안 주고 버텼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업주의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에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은 체불된 시점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월급이 밀린 B씨. 대표에게 항의했지만 대표는 투자금이 곧 들어오니까 다음 달에 다 지급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돈을 못 받을까 봐 출근은 계속하고 있지만 다음 월급일이 다가오면 또다시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상황인데요. 대표의 말을 믿고 우선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사례를 보면 분명한 임금 체불입니다. 그런데 사례랑 별개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루 이틀씩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임금 체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이 정도는 인정으로 그냥 우리가 봐줘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아니면 사흘 나흘 조금씩 미루면서 체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임금 체불에 대한 정확한 그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임금 체불이 성립하는 이제 법적으로 성립한 시점은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지 또는 퇴사를 했는지 여부에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선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날 있잖아요. 네. 그 월급날이 지났을 때, 하루라도 지났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 규칙에 명시된 그 월급 지급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월급 지급일에 월급이 1원이라도 부족하게 들어오거나 또는 단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즉시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매월 25일이에요. 그런데 26일 자정이 되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순간부터 법적인 체불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될 거고요. 참고로 뭐 사장이 뭐 전화해서 내일 줄게, 뭐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딱 정해져 있던 월급날이 25일인데 그날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빨간 날이어서 24일에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26일에 주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는 공휴일 다음에 주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당연히 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주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하라 하면 그것도 체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직 중에 그렇고 퇴사한 경우에 좀 다릅니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이제 체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례에서 여기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네. 통상 이제 음식에도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사장님한테 저 밀린 월급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늘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를 이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3년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돈을 빌리거나 그런 채권 채무 관계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네. 이런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관계를 확장하고자 좀 기간을 3년으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따라서 월급은 각각의 월급 받은 날로부터 3년,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은 사장님이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못 받는군요. 네. 그래서 설령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거기서는 3년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사장이 나 3년 지났으니까 못 줍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재판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물론 이제 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그냥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또한 이제 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줘야 할 돈이 얼마라고 인정하면서 보통 지불각서를 써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받게 되면은 다시 그 3년이 리셋이 돼서 다시 또 3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각서라는 것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악덕 사업주 같은 경우에 3년만 버텨보자 이럴 수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단계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쉽고 빠른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각서를 받는 거, 지불각서. 네. 지불각서를 받게 되면은 사장님이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이제 서면으로 그렇게 그 지불각서 쓰게 되면 이걸 법적으로 채무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소멸시효가 만약에 내일이 소멸시효가 만료 끝났는데 이때 쓰게 되면 다시 3년이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리셋이 돼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국가 도움을.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사업자 회사의 소재지가 있는 고용노동청에다가 임금 체불이 되었다는 진정을 넣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사장님을 압박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3년이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3단계 확실하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사용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용증을 보내거나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그것들을 조치를 한 다음에 법원에 지급 명령이라든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접수일로부터 바로 그 소멸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임금 체불을 겪고 있지만 이 회사는 그만두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다녀야 된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 항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추후에 만약에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요. 이럴 때는 혹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네, 자기 신분을 좀 숨기고 노동청에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익명 제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익명 신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내 신분이 좀 드러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좀 두렵거나 또는 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동료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익명 제보 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근로기준법 104조에 따르면요. 근로자가 이렇게 회사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장이 근로자한테 뭐 해고라든지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이 이렇게 익명 제고를 한 경우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년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는데요.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D씨. 임금이 2달째 밀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고민하고 있지만 회사에 돈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급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을 우선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네, 있나요? 그게 대지급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았던 운영을 하던 간 상관없이 임금 체불된 사실만 확인되면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뭐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원 한도는 임금 700만 원, 뭐 퇴직금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가 파산 선고가 되는 걸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번 설 명절 앞두고 나서 그 고용노동부가 그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그 기간을 운영하면서 그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으니까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이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기에 이 회사는 망했다 이른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원 한도가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2,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그 사장 개인을 상대로 해서 뭐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대지급금 제도. 그러니까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라는 뜻일 텐데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폐업을 하고 나서 혹시 사업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반도주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잠적했을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간이 대지급 제도라든지 도산 대지급금 제도는 활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체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장의 어떤 진술이 필요한데 사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부에 진정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임금 체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갖고 그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 그 신고서를 그 대지급금 청구서가 아니라 소송 제기용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부의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고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그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가 가장 빠르고 쉽고요. 마지막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처럼 사장이 잠적하게 되면은 노동부에서는 사장을 불러도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인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를 잘 정리해서 그 감독관으로부터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받고 그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확정 판결 받으면은 그 두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은 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가득 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임금체불 사건이 더 화가 나는 건 사업주가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불이익을 좀 크게 줘야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체불 처벌이 이제 솜방방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무이자 대출처럼 임금 체불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불 액수가 많아도 거기에 10% 정도만 벌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버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설령 체불했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하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처벌과 불이익이 매우 강력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습체불 근절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체불 그 사업주는요 단순히 벌금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거나 신용정보에 등록되면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신용카드도 못 쓰게 하고 해갖고 사실상 이제 폐업 선고와 유사하게 만들고 있고요. 강력해졌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악의적인 사장은 법원의 판결 통해서 체불액의 3배까지 근로자에게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불액이 1억이면은 3억 원까지도 지급하도록 이제 강력하게 했고요. 또한 이제 퇴사를 하지 않아도 재직자에게도 재직 기간 중에 밀린 날짜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해도 이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3개월분의 임금을 밀리거나 또는 체불 횟수가 많은 상습범인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돈을 다 갚고 설령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재질이 나쁜 사업자들에게는 실형도 많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밀린 월급이 막 수억 원인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가족들과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 수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고통받으시는 근로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좀 대응 꿀팁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꿀팁이라고 하니까 좋았는데요. 임금체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한테 조금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이 좀 기다려달라라는 말에 속아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조금 현실적인 대응 팁을 제가 단계별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조금 수집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겁니다. 증거는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사장은 나 그런 적이 없다. 아니면은 밀린 액수가 다르다라고 다투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라든지 하이패스 기록 또는 업무 관련 카톡 이메일들을 확보를 해서 내가 실제로 잘 업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네. 또한 이제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카톡이나 문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통화 녹음 이런 것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사장이 체불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장이 흔히 말하는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할 때는 기한을 꼭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사장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최후 통첩을. 언제까지는 꼭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지 않으면은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지입금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되면은 정말 회사가 돈이 당장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간이 대지입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선은 필요한 돈을 국가가 대신해서 받을 수 있게 국가로부터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 법률 지원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요, 아까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될 때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뭐 참고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만 이런 임금 체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 동료들과도 같이 대응하거나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가 1350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단 오늘 살펴본 대지급금 제도 그리고 익명제보센터 등 법이 보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